랑군입니다. 3명의 북계 공장 요원들이 체포되거나 사살된 지점을 중심으로 한 첫 번째 현장 조사가 한국과 버마 수사진 공동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버마 사람이든 누구든 접근을 못하게 막고 있더군요. 한국 대통령을 수행해서 온 사람인데 지금 문제가 생겼다. 빨리 대사를 좀 바꿔달라. 이건 틀림없이 북한의 소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국자 묘소 건물을 점검하는 것을 버마가 못하겠다. 그럼 그 폭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언제 또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예. 그날 이제 10월 9일 아침이죠. 10시 28분경에 사건이 났고 저는 이제 호텔에서 의무성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10시 50 그런데 10시 50분 막 떠나려고 하는데 호텔 제 방으로 당시 현지에 와 있었던 외무부장과의 이수혁 사무관 제 친구인데 제 방을 막 뛰어 들어와요. 근데 들어오는 걸 보니까 손에 피가 묻었고 입에서 거품이 나서 사고가 났구나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첫 질문이 대통령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대통령은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일단 안심이 되었죠. 그래서 외무장관 그러니까 죽었어. 대사 죽었어. 그러면 기절을 하더라고요. 그 폭발 사건 이후 직후 그 상황 그 현장에 가셨을 때 그런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또 보통 사람 같으면 경황이 없어서 우왕좌왕할 것 같은데 또 거기에 그 우리 측에서도 현장 지휘를 할 그 책임자도 있었겠고 또 거기서 최 대사님께서는 어떤 일을 맡으셨는지 바로 취하신 조치는 무엇이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의정과 이수혁으로부터 그 사건 발생을 알고 제가 바로 옆방에 있던 최남준 서남학과장 그리고 김병현 아주국장한테 상황 보고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김 국장님께 우리가 여기서 사령탑을 꾸려야 되겠습니다. 외무장관 돌아가셨고 다 죽었으니까 이 사태 수습을 해야죠. 그랬더니 김병현 아주국장이 우선 자네가 여기서 사령탑을 맡고 나는 지금 빨리 병원으로 가봐야 되겠다.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사령탑을 맡고 이걸 무슨 조치를 해야 되는 큰일 났다. 대통령을 우선 구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임무죠. 그래서 뭐 어디다 방법이 없어서 제가 호텔에서 전화로 미국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한국 대통령을 수행해서 온 사람인데 지금 문제가 생겼다. 빨리 대사를 좀 바꿔달라. 미국 대사를 바꿔달라 그랬더니 그 받은 사람이 자기는 해병대 경비원이다. 대사관 해병대 경비원인데 지금 대사라는 건 없다. 대사 대리 체제인데 대사 대리도 오늘 지금 일요일이다. 사무실에 안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빨리 너희 대사 대리한테 보고를 하라. 그러고는 이제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좀 있더니 대통령이 영빈관이 뭐 우리 호텔에서 한 1km 떨어졌는데 영빈관에서 전화가 왔어 저한테. 빨리 대통령인대로 와라.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대통령인대로 갔죠. 여러 가지 이제 막 조치죠. 조치. 말하자면 수신 국무총리 발친 대통령 이 전문을 기한해서 이런 식으로 좀 보내라. 그래서 계속 전문이 막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럼 이제 그 폭발 사건 직후에 그 버마 당국, 특히 유산유 그 버마 대통령과 내윈 의장이 이제 영빈관으로 우리 전두환 대통령을 찾아왔다고 이제 거기 저서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물론 사과와 애도의 뜻을 전달했을 거고 또 뭐 별다른 얘기는 없었습니까? 예, 이제 사건 직후에 11시 50분에 우산유 대통령이 사과차 영빈관으로 왔었고 또 오후 2시 10분부터 30분간 버마의 실권자인 내윈 탕 의장이 또 우산유 대통령과 함께 와서 전두환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내윈 당 의장이 83년 5월에 버마 국가정보국장을 숙청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경호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하면서 자기가 특별히 우산유 대통령한테도 이 아웅산 묘소 행사도 취소하라고까지 이례적으로 충고를 했었고 또 구석구석 대통령이 방문하는 장소를 수색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났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폭발 사건이 났을 당시 이제 경황이 다 없고 그렇지만 또 우린 뭐 이런 그 행사를 다 취소하고 이 수습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9일날 오후에는 공식적인 일정을
없는 거, 또 갖기 힘들었던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때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특별기가 도착한 게 10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반입니다. 그리고 사건은 10월 9일 일요일 아침 10시 반에 났고, 또 이제 11시 50분에 우산유 대통령이 영빈관으로 전두환 대통령을 방문해서 사과를 했고, 오후 2시 10분부터 30분간 내윤 당의장이 우산유 대통령을 대동하고 또 영빈관 와서 전 대통령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대통령 일행은 그날 오후 10월 9일 오후 4시 반에 특별기 편으로 모두 돌아갔습니다. 서울로. 사건이 일어난 당일이죠. 그리고 현장에 남은 것은 그 부상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거기에 이제 도움이 될 우리 의전팀, 그리고 버마 정부와의 사건 수습에 임할 김병현 의무 아주국장하고 저하고 둘이 남은 거죠. 그런데 사건 후 이렇게 수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 대사님을 비롯한 정무팀과 의전장 등 그 의전팀 일부는 남아서 이제 사후 처리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어떤 일을 하시게 되었고 또 언제까지 거기 현장에 남으셔갖고 일을 처리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저와 이제 김병현 의무 아주국장 둘이 이제 정무팀이 남아가지고 버마 정부와의 이제 어떤 교섭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그러니까 10월 10일 월요일에 아침에 서울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뭐냐? 우선 버마 정부에다가 사건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라. 또 하나, 이원경 체육부 장관이 한국 정부 특사로서 10월 11일 버마에 도착한다. 이 두 개 공문을 보내라는 지시가 있어서 제가 우리 버마 대사관에 가가지고 이 공문 두 개를 작성해서 버마 요성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10월 10일이죠. 차정에 일본 대사 대리가 우리 김병현 아주국장을 만나러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본 임시 대사 대리 얘기가 일본 의무성의 지시를 받고 왔다. 그래서 이 상황을 설명해 주라는 지시다. 그래서 쭉 상황을 설명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때 10월 10일 저녁 9시경에 진모라는 범인이 잡혔습니다. 근데 그 상황은 일본이나 우리는 모르겠었죠. 버마 정부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 이제 3시간 후에 우리가 만났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본 측이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 상황이. 그래서 쭉 설명을 하면서 이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로 버마 반군의 소행이냐, 아니면은 반내인 세력 소행이냐, 아니면 북한 소행이냐, 이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틀림없이 북한의 소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근거냐 그랬더니 버마 반군이라든가 이 버마 반군은 반공 세력이다 사실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복잡한 무기를 사용해서 테러를 가할 만한 능력이 없다. 근데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북한으로서는 충분히 여기서 그런 일을 할 동기와 능력이 있다. 그래서 자기들은 북한 소행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도 고무를 받고 바로 제가 이제 기한을 해가지고 새벽에 서울로 전보를 보냈죠. 그동안 철저한 수사를 벌여온 버마 정부는 지난 11월 4일 이 사건이 북한 괴뢰군 특공대에 의해 자행된 것이라고 밝히고 생포된 범인 강민철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버마에 잠입한 후 우리 대통령 살해를 목표로 테러를 저질렀음을 자백했다. 이런 사건은 역사상 유례가 없지. 그렇다면은 그 상당히 상당 기간 동안 이제 버마에 머무시고 그랬는데 그럼 폭발 사건과 관련해서 그 조치를 취한 버마 정부의 그런 조치가 특이할 게 있습니까? 예, 사건 직후에 이제 우산유 대통령 내인 당의장이 전두환 대통령을 영빈관으로 방문했을 때 이제 사과를 했죠. 사과를 하고 범인 색출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지만 자신들의 책임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사실 우선 범인을 색출하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버마 측의 어떤 책임 문제를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10월 10일 밤 또 10월 10일 아침에 범인들이 신속하게 체포가 되었죠. 그리고 우리 측에서는 이제 박세직 당시 안기부 1차장을 단정을 하는 사건 조사단을 파견해가지고 10월 11일
새벽에 랑군에 도착해서 버마 측에다가 북한의 여러 가지 테러 자료를 제공을 하고 또 현장 검증을 하는데 우리가 많은 협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최 대사님께서 중요한 사실을 확인해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이런 폭발 사건 이후 바로 다음 날인 10월 10일에 버마 당국은 용의자를 체포했는데 도대체 그들은 누구였고 또 어떻게 체포하게 되었습니까? 예, 사건 다음 날인 10월 10일 밤 9시경에 3인조 테러단의 조장인 진모 소령이죠. 랑군 교외에 있는 강을 헤엄쳐 나가다가 주민들한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모가 수류탄을 던지려고 손을 집어들었는데 그때 손에서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많이 중상을 입고 체포되었고 그 다음 날 10월 11일 아침 7시경인데 신기철과 강민철 두 범인들이 역시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발견돼가지고 교전 중에 신기철은 사살되었고 강민철은 도주를 했는데 강민철도 그날 밤 9시경에 잡히는데 강민철도 수류탄을 던지려다가 자기 손에서 터졌습니다. 결국은 북한 당국이 자살용으로 만든 수류탄이었던 건데 범인들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진모와 강민철 두 사람은 중상을 입은 채 이제 체포되었는데 진모는 처음부터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진모 소령. 그리고 강민철 대위는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남한에서 왔다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는데 결국 나중에는 이제 북한에서 파견된 군인이라고 자백하게 됨으로써 모든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버마 정부는 결국 11월 초에 이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사건을 북한 정부의 지시를 받은 북한인들의 소행이라고 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는데 그때 버마 정부가 발표한 제재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범인들은 10월 10일과 10월 11일 양일간에 거쳐서 이제 한 명이 사살되고 두 명이 잡혔죠. 근데 여러 가지 묵비권을 행사한다든가 남한에서 왔다든가 이런 이제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버마 측한테 혼선을 주었죠. 근데 버마 정부가 10월 17일에 이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이때도 버마 측은 북한 소행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범인들이 코리안이라고만 발표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버마로서는 그때까지도 이게 남한 소행인지 북한 소행인지 양측을 다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측이 많은 압력을 넣으면서 빨리 좀 발표를 하라 해도 발표를 하지 않고 결국은 그냥 코리안이다. 10월 17일까지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강민철이 결국은 이제 자백을 했죠. 북한에서 왔다. 그래서 11월 4일 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북한의 소행이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북한에 대한 응징 조치를 취하는데 세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첫째는 랑군 주재 북한 대사관 폐쇄. 그다음 북한과의 외교관계 단절. 그다음 북한 정부에 대한 승인 취소. 이 세 가지인데 마지막 북한 정부에 대한 승인 취소는 그때까지 제가 알고 있는 국제법에는 없는 조치였습니다. 네, 그러면 당시 북한의 이러한 테러 행위에 대해서 뭐 보복 조치해야 된다, 보복해야 된다, 또는 응징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이제 일어날 법한데요. 그렇다면 우리 국내 여론이나 또 우리 우방국 동맹국인 미국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물론 사건 후에 우리 군에서는 대북 군사 응징 조치를 주장을 했죠. 그렇지만 미국이 강력하게 만류를 했고 또 사건의 확대를 원하지 않는 전두환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서 조용히 마무리된 것입니다. 미국으로서는 한반도에서 또 다른 커다란 군사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전두환 대통령으로서도 자신이 지시해서 방문한 버마에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났는데 이를 자꾸 다시 거론하는 걸 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건 한국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암살 기도가 성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군사 작전권이 없는 우리 한국군이 단독으로 북한에 대해서 어떤 대규모 군사 응징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그러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로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어떤 방안도 미국 측과 협의해 둘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 대사님이 오랜 그 외교관 생활을 통해서 느끼신 그런 그 외교관의 가장 중요한 자질 이런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영국의 하롤드 니콜슨, 영국의 전직 외교관이고 정치인이고 저술가죠. 이분이 쓴 외교론, 디플로머시라는 책을 좋아하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외교관의 7가지 자질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충성심이라고 합니다. 충성심의 대상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구체적으로는 현재 집권하고 있는 정부, 대통령, 장관, 뭐 자기가 모시고는 상관, 이 사람들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이제 충성이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보면은 국가의 헌법, 그 국가의 이익을 따르는 것이 외교관의 충성입니다. 근데 물론 국가 이익이 뭐냐, 이걸 외교관 개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건전한 판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외교관들이 많은 인문학적 독서를 하고 또 이제 균형 잡힌 판단,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창 밖을 내다보니 보슬비가 내린다. 외무부 장관 이범석의 묘의 비문에 새겨진 문구가 머리에 떠오른다. 그 어느 날 통일의 큰 꿈 이뤄져 평양 가는 첫 기차 서울 떠나는 기적 소리 울릴 때 이미여 무덤 해치고 일어나소서. 1983년 10월 일어난 그 버마 암살 폭발 사건, 이른바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에 대해서 당시 순방 행사를 준비하고 또 사건의 수습 등 사후 처리를 담당하셨던 최병규 대사님을 모시고 장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외교관 TV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또 좋아요와 또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